스킨헤드, 러시아의 서북 청년들. 몇 해 전 모스크바를 비롯한 러시아 대도시들에서 스킨헤드, 즉 파시스트라는 새로운 부류의 정치색 강한 불량배가 생겼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난 귀를 의심했다. 히틀러와의 전쟁으로 약 3천만 명이 희생된 나라에서 히틀러의 생일을 기념하기 위해 외국인을 죽이는 부류가 생겼다니. 말 그대로 서성에서 해가 뜬다는 것보다 믿기 어려운 이야기였다. 마치 히로히토 천황이나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한낮에 서울에서 기리는 격이다. 한국 극우들이 박정희 등 권위주의 사회 보스들의 친일적 과거를 미화해도 천황폐하 만세를 공개적으로 외칠 수 없는 것 아닌가. 그러면 모스크바의 거리에서 외쳐지는 하일 히틀러 만세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그런데 몇 해 동안 러시아 스킨헤드의 만행에 대한 이야기를 듣다 보니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 힘없는 아시아나 아프리카 학생들을 골라 괴롭히면서 경찰의 제지를 전혀 받지 않는다는 상황까지는 이해가 간다. 아시아, 아프리카. 옐친, 푸틴 정권의 사병이 되어 옐친 푸틴 정권의 사병이 되어 체첸민족 말살에까지 동원되는 경찰들의 인종주의가 얼마나 심한지 알기 때문이다. 그러나 임신한 인도 외교관 부인을 백주에 번화가에서 살인적으로 때려서 유산시킨다든가 미국 대사관의 경호병인 흑인을 불구자가 될 정도로 때린다든가 하는 등의 주요 외국 사절에 대한 만행조차 왜 거칠적인 처벌만 받는가? 이런 일이 있었어. 외국 외교관이 피해를 입어도 처벌받지 않는 경우가 더 많은 히틀러생 스킨헤드. 경우가 더 많은 상황이 왜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전형적인 경찰 국가인 러시아에서는 공안기관의 대내적 정보 수집, 수배, 처벌 능력이 여전히 놀랄만하다. 그렇다면 2002년에 히틀러의 생일을 앞두고 주요 외국 대사관에 협박 메일을 보낸 파시스트는 왜 붙잡기는커녕 제대로 수배되지도 않을까? 파시스트 방기하고 있다는 거지. 외교관 보호마저도 못하고 국가의 위험이 구겨질 대로 구겨져도 그 저명한 정보망을 발동하지 않는 까닭이 무엇일까? 나아가 스킨헤드 단체 사무실이 공개적으로 모스크바 중심부에서 운영되고 스킨헤드 갱들이 경찰 특무부대 훈련기지에서 경찰에게 무술을 배운다는 사실은 무엇을 뜻하는가? 무술까지 배워? 스킨헤드 갱들이 국가에서 그러면 추동하는 거나 키우는 거잖아. 국가의 대외적인 신인도를 조화시키는 파시스트 조직을 국가가 근절하기는커녕 오히려 보호 양성하는 까닭은 그 조직이 국가의 큰 이용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푸틴 정권이라는 어미 깡패가 스킨헤드라는 새끼 깡패를 기르는 목적은 무엇일까? 민중의 대대적인 저 경찰과 유착된 스킨헤드 극우 돌격대. 근본적인 이유는 미국에 닥칠지도 모를 정치, 경제, 사회적 위기 상황의 일종의 대비라는 것이다. 미국. 푸틴 정권은 소련 붕괴 이후의 위기를 이미 극복했다고 선전하고 있지만 그건 심한 거짓말이다.
현재처럼 연 3, 4%의 경제 성장을 지속해도 과거 소련 수준의 경제력으로 복귀하는 데는 15년에서 20년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푸틴 정권이 과시하는 성장도 이미 둔화되어 간다. 주요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째, 1년에 250에서 300억 달러 정도의 국부가 재벌과 고급 관료의 해외 계좌로 유출되는 상황에서 시설 투자 수준이 구소련 말년에 20에서 25%에 머물러 있다. 엄청 부패했구나. 주요 도로, 난방, 복지 등의 사회시설은 물론이거니와 기간 산업마저도 닳아빠진 소련 시대의 것들이다. 소련 시대. 낡은 시설이 개조되기는커녕 제대로 보수되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지하철, 비행기, 난방 등의 끔찍한 대형 사고들이 꼬리를 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이미 국제화된 러시아 보스들은 자국에서의 불안정한 투자보다 해외에서의 안정적인 소득을 선호한다. 이렇게 가다가는 약 2010년 이후 사회 경제 생활이 큰 위기에 봉착할 가능성이 있다. 둘째, 러시아 민중의 구매력이 매우 약해 내수 주도형 성장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한 달 평균 185달러의 월급을 받고 약 50%가 가난에 허덕이는 러시아 사람들 상당수는 아직까지 소련 시대의 내구재를 그대로 쓰고 새로운 상품을 소비할 능력이 없다. 구매력을 증강하려면 군축, 부유층에 대한 누진세 적용 등을 통한 사회 예산 늘리기 등의 정책을 실천해야 하는데 군벌과 재벌의 정부는 실천하지 않는다. 결국 시설 투자도 소비 수준도 현재 수준에 머무르거나 약간의 성장밖에 보이지 않으면 러시아는 산업 구조를 복구할 꿈을 버리고 국제 유가에 따라 웃고 우는 전형적인 제3세계 자원수출국으로서의 현재 위치를 굳힐 수밖에 없다. 그럴 경우 만성적인 실업, 가난, 그리고 사회복지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는 도시노동자와 인텔리들이 과연 나라의 미래를 빼앗아간 군벌, 재벌의 정권을 계속 믿고 따를 것인가. 그래서 국가가 스킨헤드까지 동원한다는 거네. 이런 저항의 조짐, 이 저항의 조짐을 차단하려고 스킨헤드를 옹호하는 국가. 현재의 정책이 초래할지도 모를 몇 년 뒤의 경제공황은 분명히 사회정치적 공황으로 이어질 것이다. 민중 불만의 불길은 이미 러시아의 곳곳에서 터지고 있다. 민중주의. 민중들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푸틴 정권이 2001년부터 강행하려고 애를 썼던 이른바 주택관리비용 개혁이다. 개혁이라기보다 가렴주구라고 불러야 할 이 조치는 물, 전기, 난방에 대한 국가 지원의 점차적 감액, 즉 주택관리비용의 폭발적인 인상을 뜻한다. 그렇지 않아도 당장의 식량 이외의 다른 것을 살 엄두도 못 내는 서민들에게 그 악명 높은 조치가 알려지자 도시마다 격렬한 시위가 일어났다. 남북 러시아의 대도시 보로네즈에서는 2002년 5월 1일에 약 2만 명의 남녀노소 시위자가 모여 도지사 관저를 공격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였다. 난방, 분노에 찬 시민들을 억제한 것은 시위를 주도한 러시아 연방 공산당의 폭동 방지 방침이었다. 시위를 주도한 러시아 연방 공산당의 폭동 방지 방침. 말로는 반민중적 정권과의 투쟁을 외치면서 실제로는 각급 의회에 다수의 의원을 보내 각종 이권을 챙길 수 있는 현실을 유지하려는 공산당과 어영노조의말로 현재 러시아 사회의 완충장치이며 군벌 재벌 통치의 보루다. 그들이 서민 사이에서 영향력을 계속 유지하는 이상 푸틴 정부는 자신들의 해외 계좌를 안정되게 살찌울 수 있다. 문제는 상황이 언제보다도 악화될 경우 관제공산당도 어영노조도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관제공산당도 어영노조도 10년 이상의 국가적 약탈에 지칠 대로 지치고 미래의 희망이 없는 데다 배까지 고파진 사람들에게 권력과의 건설적 긴장관계와 같은 관제공산주의자의 궤변은 먹혀들어가지 않는다. 관제공산주의.
그렇다면 희생자들의 대대적인 저항에 부딪히는 약탈자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희생자들의 대대적인 저항에 부딪히는 약탈자들. 현재 전개되어가는 각종 상황으로 봐서 정권의 어미 깡패들이 민주주의라는 정식을 팽개치고 노골적인 극우 독재 내지 반독재를 지향할 가능성이 있다. 이미 현재에도 경찰이 시위자들을 대하는 법은 과거에 비해서 훨씬 악랄해졌다. 남성들에게 곤봉세례나 살인적인 구타는 단골 메뉴고 월급 체불을 규탄하는 임산부 얼굴을 주먹으로 후려치는 1년 전의 사건과 같은 과거에는 상상도 못할 일들이 곳곳에서 벌어진다. 그러나 민중들과 정권의 본격적인 대치 상황이 도래하면 경찰, 군대, 특무부대의 힘만으로 민중으로부터 약탈한 부를 지킬 수 있을까? 그들의 힘만으로 좌익을 모두 범죄자로 취급하는 러시아식 유신 정권을 연출할 수 있을까? 역부족이다. 스킨헤드라는 새로운 새끼 깡패들을 키워 아시아, 아프리카 출신 유학생들을 사냥감으로 이용해 본격적인 살인 훈련을 시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제도적인 폭력만으로 체제 유지를 보장할 수 없는 약탈적 정권은 비제도적 폭력을 동원해야 한다. 약탈적 정권, 비제도적 폭력. 이러한 목적의 일상적인 외국인 때리기나 죽이기에 익숙해져 폭력 없이 살 수 없는 스킨헤드. 스킨헤드야말로 안성맞춤이다. 국위까지 희생해가면서 그들을 사주, 보호, 육성하는 목적은 유사시 그들을 좌익, 반체된 한체를 쳐부수는 극우 돌격대로 이용하려는 것인 셈이다. 한국 현대사에서 흡사한 일을 찾으려면 이승만 정권 초기의 서북청년당이나 말기의 정치깡패들이 가장 가까운 예가 될 것 같다. 그리고 만약 경제, 사회적 상황이 예상 밖으로 좋아져 대대적인 민중 저항운동이 일어나지 않을 경우 푸틴 정권이나 그 후계자들이 스킨헤드 근절 작전을 벌여 국내외적으로 높은 점수를 얻을 기회가 된다. 그러한 측면에서 그들에게 스킨헤드의 존재는 일석이조다. 사냥을 시킨 다음에 잡아먹는 거네, 걔를. 상당수 한국인 유학생들과 교민을 포함한 수많은 아시아, 아프리카 출신들을 의도적으로 스킨헤드의 사냥감으로 전락시킨 푸틴 정권은 어떻게 봐야 할까? 살인마 박정희, 전두환과 같은 선상에서 볼 수밖에 없다. 인종주의적 살인과 함께 주범인 푸틴과 그 공범들은 오래 있지 않아 러시아를 비롯한 세계 민중으로부터 범죄에 어울리는 대가를 받다. 살인기계는 어떻게 태어나는가? 어린 시절 독서 산매에 빠져 학교 공부를 등한시할 때마다 학교 공부를 등한시한 쪽으로 할머니께 들은 훈화가 있다. 네가 학교 공부를 제대로 안 하면 대학 시험에 낙방할 거야. 그럼 군대에 끌려가야 해. 너 같은 성격이 내성적인 사람은 오래 버티지 못하고 죽고 말 거야. 시신으로 돌아온다고. 체첸반군. 보통 러시아군 장교들은 생포될 위험에 처한 아군에 대해 사살을 명령한다. 나는 그 이야기를 교과서에 없는 말이라 그런지 별로 믿지 않았다. 아이들이야 교과서만을 진실로 생각했지만 대부분의 어른들에게 군대 가면 죽을 위험이 많다는 것은 상식이었다. 군대에서 고참이 신참을, 장교가 병사를 폭행하여 죽여도 실질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었다. 한국에선 이와 같은 일을 의문사라고 부르지만 러시아에서는 7, 80년대에도 민간인들끼리 그냥 폭행사, 고문사라고 불렀다. 의문사라고 하지 않는 이유는 시신으로 돌아온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별다른 의문이 없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의문사라고 하지 않는. 그래도 우리는 의문을 제기했네. 현재 공식 집계로도 1년에 약 1000건 시민단체 추산으로 약 5000건이나 되는 고문사나 폭행에 따른
자살 등의 사건에 대해서 1980년대 말 소련 개혁 이전에는 유가족으로서 국가의 구체적인 진실을 요구할 수 있는 진실 규명을 요구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다. 사망 통지서에서 사고사가 맞아서 죽었거나 폭력과 인격 모독을 견디지 못해 자살한 사건을 가리킨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국가에서 주는 박한 배상금을 받고 억압적 체제의 비위를 건드리지 말아야 했다. 억압적 체제의 비위죠. 1980년대 후반의 자유와 바람 불었어. 소련에서 자유와 바람이 불자 귀한 아들을 잃고 와신상담의 나날을 보내온 어머니들의 침묵의 관례를 깼다. 어머니들이 침묵의 관례를 깼다. 1991년 가을에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조직된 군인 어머니들 이런 조직이 있어요. 군인의 어머니들이라는 시민단체. 이런 단체가 생길 정도면 국내 의문사가 얼마나 많았다. 시민단체가 효시가 되어 전국의 대도시마다 군 폭력사 희생자들의 유가적으로 이루어지는 단체들이 속출했다. 성격상 2000년부터 활동을 벌여온 한국의 군 의문사 진상규명과 군 폭력 근절을 위한 가족협의회 군가협과 유사한 그들의 목표는 5가지였다. 기존의 폭력사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군 폭력의 실상에 대한 정확한 보도와 근절을 위한 노력, 면제 사유가 있음에도 강제 징집당하거나 폭력을 견디다 못해 탈영한 군대 희생자에 대한 상담과 법적 지원, 대체복무제 도입, 모병제로의 전환, 러시아의 제국주의적 대외정책과 민족 말살 등의 국가범죄에 대한 단죄와 근절 노력 등이 그것이었다. 이와 같은 노선을 택한 단체가 오래지 않아 군 당국의 눈의 가시가 되어 국가주의적 성격의 언론에 의해 공격 타깃이 되는 것은 불문가지다. 그들과 해외 인권 반전 반징병제 단체들의 관계를 들어 외국인 앞잡이 외국의 조정을 받은 해군 세력으로 부르는 것은 우파 언론의 단골명이다. 해외 인권 외국의 앞잡이. 그러나 그들의 노력 덕분에 러시아 군대가 인간이 살 수 없는 생지옥 러시아 군대가 인간이 살 수 없는 생지옥이라는 사실이 국내외에 알려지고 체첸 전쟁에 동원된 러시아 군인들 최소한의 정규 교육도 받지 못했거나 치명적인 질환을 가진 이들이 정신질환 이들이 전사로 키워진다. 인권 개선, 징병제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러시아에서도 날로 높아져 간다. (2008년 8월) 군인의 어머니들 소속 3명의 활동가들은 체첸과 근접한 코카서스 지역의 한 지점에 있고 수시로 체첸 전쟁으로 군인들을 파견하는 제58군의 19사단을 시찰했다. 야, 대단하네. 군인의 어머니들. 역시 어머니는 그 사단의 군인들이 체첸 사람들에게 이유 없는 사살, 고문, 겁탈 등의 만행을 자주 저지른다는 제보가 잇따랐기 때문이다. 그 사단의 군인, 체첸 사람들에게 사살, 고문, 겁탈 등 거의 10년 동안 약 6만 명의 피해자 가족과의 상담을 통해 러시아군의 실상을 잘 알았던 그들마저도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다. 몇 개월째 월급이 밀린 장교들은 휘하 병사들의 인접적 분홍들에게 일시적 노예로 팔아 생계를 꾸렸다. 일시적 노예는 일정 기한 돈을 받지 않고 부리는 일을 다 해주는 것을 의미했다. 장교들의 설명대로 일시적 노예로 파는 데는 일석이조의 이득이 있다. 장교 가족의 생계도 보장되지만 코카소스 사람 밑에서 부림을 당한 사람이면 체첸을 위시한
코카서스 민족들에 대한 증오심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증오심을 키우려고 증오심을 갖게 된다. 말하자면 적개심 훈련을 시키는 셈이다. 적개심. 그렇게 해야 정운 시간에 체첸족의 멸종은 러시아 국가 안보의 보장이라는 장교의 이야기에 귀를 잘 기울인다는 것이다. 체첸의 멸종은 러시아 국가 안보의 보장. 증오심 교육 이외에 살인기계의 탄생을 도와주는 것은 살인이고 고참의 폭력을 통한 맹종훈련이다. 맹종훈련. 고참들의 요구대로 당장 돈이나 담배를 갖다 주지 않았다거나 원주민의 집을 털자는 고참의 제안을 거부한 신참이 당장 죽임을 당하는 장면을 목격한 사람은 어떤 명령이든 체첸의 전장에서 항명할 확률이 없다. 항명 확률이 없어. 항명 확률을 줄인다. 체첸 독립군 반도에게 포위당한 전우들을 대포로 쏘아 죽이라는 명령. 전우들을 죽여야 된다. 체첸 독립군에게 생포될 경우 사회적 파문이 예상되기에 보통 러시아군 장교들은 생포될 위험에 처한 아군의 병사들에 대한 사살을 명령합니다. 아군에 대한 사살 명령. 이든 체첸 주민 10명씩 묶어서 폭탄으로 죽이라는 명령이든 항명자의 죽음을 목격한 사람이라면 거역할 수 없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생존 본능을 극도로 자극하고 윤리 등의 후천적 의식을 마비시키는 러시아 군대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인간을 완벽한 살인기계로 만든다. 그렇다면 노예로 부림을 당하고 수시로 죽임을 당할 위험에 처해지는 제19사단의 병사들은 왜 인권을 주장하지 않는가? 이유는 간단하다. 대학 재학생이나 비공식적으로 약 8,000달러 하나로 약 1,000만 원의 뇌물을 줄 재력가 지방도시는 2,000에서 3,000달러. 의 자식이 아닌 그들은 보통 사회 최하층에 속한다. 체첸 전쟁으로 보내진 병사면 더욱더 그렇다 쳐야지. (2000년분) 19사단에 들어온 6,531명의 신참 병사 중 1,590명이 전응화 판정을 받았다. 1,173명이 결손 과정에서 자랐고 480명이 상습적 마약 복용자이며 930명이 정신질환 환자 진단서를 갖고 있다. 그들 중에서는 초등학교 중퇴자로 대포 사용 설명서도 못 읽는 자들이 허다하다. 모두 충분히 변형 면제 판정을 받을 만한 사람들인데도 뇌물을 바치지 못한 빈민층에 속한다는 이유로 코카서스로 끌려온 것이다. 어디에도 호소할 것 없는 그들을 폭력과 죽음의 위협으로 체첸 야수들을 모조리 없앨 우리의 전사를 키우는 것이다. 일주일마다 수백 명의 군폭력 피해자와 가족들이 상담하러 몰려오는 군인의 어머니들은 러시아 군대가 체첸을 평정하기는커녕 폭력의 도가니로 만들고 있다는 것을 인식했다. 제1차 체첸 침략이 개시된 1994년부터 군인의 어머니들은 반침략 운동에 앞장서고 체첸 주민들의 인권과 러시아 군인들의 인권 보장을 얻기 위해서 체첸 독립군과 협조해왔다. 고참의 고문을 참다 못해 부대를 탈영한 러시아 병사들은 체첸 주민이나 체첸 독립군 부대들이 숙식을 제공한 뒤 군인의 어머니들을 통해 부모에게 넘겨주곤 했다.
러시아군 당국보다 오히려 체첸 독립군들이 측은지심이 훨씬 더 많고 군인 인권의 문제들을 더 잘 이해해준다는 것이 군인의 어머니들의 평가다. 체첸 독립군들이 측은지심이 군인의 인권 문제를 더 잘 이해. 당연하지. 체첸 이렇게 당연히 피해자이기 때문에 훨씬 착하지. 정훈 자료집에서 죽이지 말라는 기독교의 계명이 국가의 적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적을 죽이는 것이 도덕이다라고 하는 러시아 군대. 국가의 적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 군대의 통솔자들에게는 인권에 대한 상식적인 이해마저 전무하다. 러시아 국회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의 명언인 군대 안에서는 인권이라는 것이 생기면 군대가 해체되고 만다. 군대 안에서 인권이 생기면 군대가 해체. 라는 말은 그들의 세계인식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그러나 그들이 운영하는 엄청난 규모의 고문실인 러시아 군대에게 러시아의 거의 모든 인구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장교, 병사로서 군복무를 하지 않아도 고등학교에서 교련 수업, 공산독재 밑에 핵심 국책 과목이었던 이 수업이 1990년대 초부터 선택 과목으로 바뀌었다가 2003년 말부터는 다시 필수. 교련 수업, 대학교에서 군사교육 또는 군수기업에서 일하는 사람이 가족당 한두 명이 있는 것이 보통이다. 전 국민이 무법천지에 어떤 방식으로든 노출되어 있는 셈이다. 이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 인구 1만 명당 살인사건의 건수로 러시아가 유럽에서 1위, 10만 명당 거의 30건, 노르웨이 같으면 0.97건에 불과하다. 인구 1만 명당 살인사건의 건수로 러시아가 유럽에서 1위에 올랐다는 것이 놀라운 일이 아닐 것이다. 인구 1만 명당 살인 건수 1위구나. 군대에서 살인기가 되어본 사람이 갑자기 제대한 뒤 갑자기 차분한 준법 시민이 될 리 만무하다. 초기 근대의 대표적 산물인 징병제 군대는 상당수 국민의 인간성, 창조성, 정신건강까지 파괴하면서 고급 인적 자원 위주의 탈산업적 사회로 발전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군인의 어머니들의 주장대로 체첸 지역으로부터의 침략적 철수, 군인 인권의 보장을 위한 특수 국가 감시기관 설립, 진정한 의미의 대체복무제 도입, 모병제로의 점차적 전환 같은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러시아는 사회적 폭력성과 불안정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슬픈 독립군 체첸 결사대. 슬픈 독립군 체첸 결사대. 특수부대와 화학무기에 준하는 독가스 살포에 의한 170여 명의 사망으로 일단락된 2002년 10월 23일에서 26일간의 모스크바 인질극. 인질극은 푸틴 정권 프로파간다의 거짓을 만천하에 드러냈다. 푸틴의 선언과는 반대로 체첸 전쟁은 끝나지 않았고 푸틴 정권의 체첸 독립군 진압은 완승은커녕 체첸의 여전사 인질극 소강 상태도 이뤄내지 못했다. 지난 9년 동안 두 차례에 걸친 러시아군의 침공을 당하면서 적어도 15만 명의 생명을 잃고 엄청난 피해를 입은 체첸 독립군 세력이 절망감에 차 적지 수도에서 자살 공격에 나선 것이다. 체첸 독립군 세력. 물론 무고한 시민들을 희생시키는 인질극과 같은 방법을 도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정당화할 수는 없다.
진실을 보는 눈이 없는 자가 사실에 집착하면 훨씬 더 위험합니다. 인질국가 같은 방법을 도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정당화할 수는 없다. 그러나 모스크바 극장에 침입한 체첸 결사대 일부는 체첸 결사. 러시아 침략군에게 남편을 잃은 체첸의 전쟁 과부들이었다. 고향도 혈육도 미래도 빼앗긴 그들은 구약성서 사사기의 삼손처럼 적들과 같이 죽는 길을 택한 것이다. 생명을 희생시키는 그들의 선택은 분명히 비판받아야 하지만 혈육의 죽음을 지켜본 그들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그들을 단순히 비난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을 자살과 살인의 길로 가게 한 것은 8년에 걸친 최근의 러시아 침략과 200년이 넘은 러시아 체첸 식민화 민족 말살 정책이다. 200년이 넘은 체첸입니다. 체첸이 세계사를 통틀어 유럽 식민주의의 가장 큰 피해를 본 종족인 만큼 우리가 이해해야 할 점이 있다. 역사를 조금 살펴보자. 체첸이라는 종족은 현재의 본고장에서 고대부터 큰 이동 없이 살아왔다. 그들은 18세기에 접어들어 이슬람을 종교로 받아들이면서 초기 국가의 건설에 박차를 가했다. 초기 국가의 건설. 러시아 침략자들은 늘 체첸을 야만인으로 비하하여 칭했지만 종교적 지도자 이맘을 지역 공동체들의 원수로 삼는 그들의 사회구조는 유럽 화기를 확보한 군대 그리고 아랍어나 이슬람 신학의 조예가 깊은 성직자들은 결코 야만이 아니었다. 단지 그들은 러시아와 다른 문화를 가지고 그들의 전통과 신앙을 지키려고 했을 뿐이다. 코카서스로 남하하던 러시아 세력은 1783년부터 체첸 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군사 침략을 개시하여 19세기 초반에 이르러 체첸 북부를 점령하는 데 성공했다. 남부로 피신하지 못한 북부의 체첸 주민은 러시아 지주의 농노가 되어야 했다. 러시아 지주들의 농노. 일부 남부의 주민들은 이맘 샤밀이라는 저명한 종교적 지도자의 지휘 아래 1824년부터 59년까지 유럽 침략에 대한 비서구 저항의 역사의 길이 남을 저항전을 펼쳤다. 수천 미터 높이의 산악지대에서 복병전과 불의의 기습으로 침략군을 괴롭힌 이맘 샤밀. 러시아 쪽은 비도의 괴수로 부르고 그를 지원한 마을을 전부 초토화했다. 베트남 전쟁 때 미군이 마음껏 사용한 초토화 전략은 사실 그때 처음으로 실험된 것이었다. 이게 언제요? 이맘 샤밀. 초토화 작전의 성군에 1824년 100년도 더 전에. 그러나 흥미롭게도 비도의 괴수 쪽에 싸우는 뮤리드 종교를 위한 투사 샤밀 독립군에 지치고 뮤리드들 중에는 수만 명의 러시아군 탈영병들이 상당수를 이루었다. 러시아군 탈영병들. 체벌 위주의 비인간적 군기와 농노 사회의 비참한 현실을 보다 못해 샤밀 독립군의 인간적인 풍토를 택한 것이다. 러시아 탈영병들. 러시아 탈영병들이 그쪽 체첸으로 붙었구나. 러시아군 체벌 위주. 농노 사회의 비참한 현실을 보다 못해 샤밀 독립군의 인간적 풍토를 택한 것이다. 항복하는 마을들은 농노로 삼지 않겠다는 러시아군의 선언과 마을의 폭사를 더 이상 볼 수 없었던 샤밀의 항복으로 독립전쟁은 일단락됐지만 체첸 사회가 입은 피해는 상상을 초월했다. 1860년 체첸 지역의 인구는 터키 등지로의 피난과 초토화 작업으로 인해 1820년대 초기에 4분의 1로 줄었다. 그러니까 1860년 이때 농노 해방도 되기 1년 전인데 그 야만적인 러시아이구나. 러시아 혁명도 훨씬 전이고 그 조선에서의 일제 정책을 방불케 하는 러시아인 농민 이민 장려책으로 토지를 잃는 체첸 주민들이 다시 투쟁에 나서곤 했지만
정규군 투입으로 진압되었다. 대러시아 독립전쟁이 몇 세대의 생활현실이 된 관계로 침략자에 대한 적개심은 일상적 정서 중의 하나가 됐다. 침략자에 대한 적개심. 러시아 군인 한 명도 죽인 적이 없는 체첸 남자는 장가가기 어렵다. 러시아 라는 민담은 그때 생겼다. 러시아 군인 한 명도 죽인 적이 없는 체첸 남자는 전설과 문학, 민요에서 그대로 반영되는 이와 같은 역사적인 기억들은 현재 체첸 투쟁을 훨씬 더 격렬하게 만든다. 1917년 러시아 볼셰비키 혁명이 터지자 식민지 멍의 밑에서 신음했던 체첸 민족은 독립과 전통 이슬람 사회의 복원을 모색하기 시작한다. 체첸 세력은 모든 소수민족들에게 자결권과 전통 존중을 약속한 볼셰비키들과 협조하면서 반혁명 운동의 격퇴에 공헌했지만 체첸 세력 볼셰비키 협조했구나. 반혁명 운동의 격퇴에 공헌했지만 레닌 정부로부터 받은 것은 독립이 아닌 자치권뿐이었다. 레닌도 독립을 못 지켰다. 독립이 아닌 자치권. 그것마저 스탈린 집권기, 역시 스탈린이 또 막 있어. 스탈린 집권기에는 농업 협동화와 같은 강압적인 관제 캠페인과 아울러 빼앗기고 있었다. 체첸 공산당의 지도부가 분리주의 혐의로 끌려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1937년, 38년에 체첸 지역에서 대규모 저항이 일어났는데 스탈린 군대는 약 12만 명을 악살하여 이를 진압했다. 야, 역시 살인 정권이구나. 러시아 지배하에서는 민족 말살을 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본 체첸 소수 세력은 1941년에서 45년에 소련 독일 전쟁에서 2차 세계대전이네요. 독일 군대와 연결을 모색했다. 민족 말살 정책을 그래서 체첸이 독일에 붙었구나. 소수 세력.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면 이제 잡으려는 심정으로 파쇼 독일이나 군국주의 일본에 손을 뻗친 피압방 민족이 체첸의 소수파뿐이었겠는 거야. 이게 바로 역사의 뒤틀림이야. 피해자가 갑자기 가해자 쪽에 붙어가지고 참. 또 스탈린이 마치 무슨 대단한 사람처럼 연합군에 붙어. 소련하고 일본의 군국주의 일본에 손을 뻗었구나. 손을 내밀었네. 버마나 팔레스타인, 아랍, 이라크, 인도네시아의 독립운동들도 이와 같은 움직임을 보였다. 이 독립운동도 파쇼 독일이나 군국주의 일본과 그러나 극소수의 배신 행위에 대한 책임을 1944년에 중앙아시아와 카자흐스탄으로 강제 이주당한 체첸 민족이 져야 했다. 강제 이주라고 하지만 이주시키는 과정에서 40만 명이 되는 체첸 민족 중 약 30%가 기아와 계획적인 학살로 사망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15년 동안이나 스탈린 정권으로부터 학살당하고 연고도 없는 카자흐스탄으로 끌려간 체첸 민족이 적개심과 복수심을 갖게 된 것은 오히려 당연한 것이 아닌가. 15년 동안 스탈린 정권. 그래서 인진극을 벌인 거네. 그들은 카자흐스탄에서 직접 본 수용소 군도의 작가 솔제니친. 그들을 카자흐스탄에서 직접 보고 솔제니친이 이때 직접 봤구나. 체첸인들을 수용소 군도의 작가 솔제니친은 그들은 저항할 줄 아는 자만을 존경했으며 순응하려는 기색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수료했다. 저항할 줄 아는 자만을 존경한다. 스탈린 정권은 러시아와 소련의 지배를 절대적으로 부정하는 집단적 타자를 키워낸 셈이다. 1990년대 체첸 저항의 주요 지도자들이 카자흐스탄의 유적지에서 자란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 체첸 저항의 주요 지도 카자흐스탄에서 그들의 급진적인 반러 성향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스탈린 사망 이후인 1957년에 본적지로 돌아올 수 있었던 체첸인들은 악몽 같은 과거를 잊지 못한다. 그래서 소련이 1991년에 붕괴하자마자
붕괴하자마자 두다예프 장군이 주도하는 체첸 민족 회의는 체첸 지역의 독립을 선언하고 과거에 대한 사과와 배상을 체첸 민족 회의 두다예프 러시아 중앙 정권에 강력히 요구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경제 봉쇄 정책과 체첸에 대한 영유권 고수 전략이었다. 경제 봉쇄. 주요 이유는 1년에 300만 톤의 석유를 생산할 수 있는 체첸 유전을 보유하고 소련 붕괴 이후로 점차 무너져가는 강대국 러시아의 이미지를 존속시킴으로써 소수민족의 독립 움직임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옐친 지도부의 속셈이었다. 옐친이 개새끼. 또 이 스탈린의 이 쓰레기 같은 짓을 옐친이 또 받아들인 거야. 더불어 또 한 가지는 체첸 지도자 사이의 분열이기도 했다. 전통적인 지역 감정 등의 기존 요소들이 이권 다툼과 겹쳐져 정파 난립 현상을 낳았다. 전통적인 지역 감정 등의 기존 요소들이 이권 다툼과 겹쳐져 정파 난립 현상. 러시아는 이를 이용해 친러 세력을 만드는 데 성공했다. 친러 세력. 하지만 러시아의 제1차 체첸 침공 1994년이구나. 체첸 침공. 제1차 체첸 침공은 침략군의 패배와 체첸 독립의 사실상 인정이라는 결과만을 초래했다. 이때는 독립했어. 체첸 독립 세력이 막강한 러시아군을 패배시킬 정도의 헌신적인 저항을 펼친 셈이다. 이때는 체첸이요. 제1차 체첸 침공에서는 체첸군이 이겼어. 러시아 군부나 보안기관은 80만 명밖에 안 되는 소수 민족에게 패배함으로써 소련 붕괴 이상으로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다. 드디어 그들에게 서륙의 기회를 준 것은 옐친의 측근에 의해 차기 대통령으로 내정된 푸틴이 옐친의 이 또 양아들이었구만. 푸틴의 인기몰이의 필요성이었다. 그들은 1999년 모스크바에서의 의문의 아파트 폭발 사건으로 폭발 사건을 체첸 소행으로 몰아붙여 지금까지 지속되는 2차 침공을 감행했다. 체첸 전역을 하나의 폐허이자 지뢰밭으로 만든 그들은 체첸 영토 대부분의 점령과 친러파 세력으로 조직된 괴뢰 자치정부를 구성에 성공했지만 친러파 세력, 괴뢰 자치정부, 체첸에 독립군 세력은 결코 패배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최근의 모스크바 인질극 사태가 보여준다. 체첸에서는 친러파와 점령군에 대한 독립지향적 게릴라의 공격과 사살이 거의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이번 사태가 보여주듯이 러시아 본토도 언제든지 게릴라 공격의 표적이 될 수 있다. 체첸 평화의 유일한 길은 독립군과 협상과 독립에 준하는 포괄적인 자치권의 인정이라는 사실을 러시아 정권은 과연 언제 인식할 수 있을 것인가? 언제까지 체첸 말살의 전과를 이용하여 우문화된 상당수 러시아 국민의 제국주의적 세계관에 호소하려 합니까? 미국과 서구 국가들이 푸틴 정권의 범죄적 체첸 정책을 방관한 상황에서 러시아 국내외의 민중 진보 세력들이 점령군 철수와 평화협상을 요구하며 푸틴 정권의 압력을 가하는 운동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41.